자, 여러분. 자,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주에 모든 학생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한 방에서 다 보니까 정말 좋더만. 다 이렇게들 생겼구나 하고. 그래서, 자, 전 시험 보는 과정은 전부 다 제가 다 녹화를 떠났어요. 얼굴 좀 기억하려고. 그건 거짓말이고. 자, 시험 잘 봤어요? 하하하. 시험 문제가 몰라. 뭐 내 거는 잘 모르겠고 중간고사를 대체적으로 다 잘 봤으리라고 믿고 채점은 제가 끔 마치는 대로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마치는 대로 전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메일 주소를 통해서 다시 그대로 채점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래서 물론 이게 뭐야? 갑자기 죽었구나.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단백질 구조에 관한 두 가지 이제 단백질 구조가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교과서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낭포성 섬유증 영어로 cystic fibrosis라고 그러고 보통 CF라고 보통들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CF 하면서 근데 어느 교과서를 뒤져보든지 간에 일반 생물학 교과서 보면 이거 안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낭포성 섬유증. 왜 그럴까? 여기 지금 낭포성 섬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손 들 뻔했잖아. 깜짝 놀랐네. 아니에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동양인들 한국인을 위한 동양인들의 학생 별로 유전병인데 별로 뭐 없는 병인데 야 왜 이래 너? 끝까지 서울색이네 얘가.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거 아주 심각한 병이거든요. 유전병인데 2,000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날 정도면 뭐 상당한 2,000명 중에 한 명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열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캐리어로 부모 중에 한 명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이제 캐리어로 잠복해 있는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 열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 중에 한 명이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니까 빈도가 꽤 높은 거죠. 그 캐리어들 다 합하면 5% 이상이 된다 그래요. 전 인종의 서양 인종의 5% 이상이 이 낭포성 섬유증 유전병 그게 전부 이게 문제가 인류가 기원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인류의 사실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서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그 원래 기원 자체의 유전들이 전부 그렇게 쫙 남아 있는 거지. 뭐. 서양 사람들의 병이 그렇다는 얘기죠. 동양 사람들도 다 있죠. 나름대로의. 동양 사람들 빈도가 특히 높은 병이. 그거를 누구는 치매라 그러던데 잘 모르겠고. 이 아프리카 흑인들 사이에서는 또 이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 아니라 맞아. 겸상적혈 맞아. 겸상적혈 빈혈증의 빈도가 또 상당히 높은. 어쨌든 자 우리가 요즘 보는 이유는 자 이게 뭐 때문에 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궁금할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거 상당히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여기저기가 다 아파. 그러니까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고 알아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거 CFTR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CFTR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배수한 뭐 삼천격자 공분상 뭐 저저저. 자 이제부터는 CFTR 그냥 CFTR이 뭐의 약자냐? Cystic Fibrosis 뭐 병명이고 이거는 그죠? Transmembrane Conductance Transmembrane 여기서 딱 보면 Transmembrane이 뭐지? Transmembrane 대충 이제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Transmembrane 뭔가 막하고 공개가 되는 건데 막인데 트랜스래? 뭘지? 혹시 좀 전에 옛날에 봤던 무슨 시스 트랜스 그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지. 트랜스. 여기서 관통을 한다는 얘기다. 트랜스. 막을 관통하고 있는 컨덕턴스 레귤레이터라는 얘기는 컨덕턴스 레귤레이터
누가 이런 걸 하지? 컨덕턴스 레귤레이터 조절을? 전류 같은 거, 전기 같은 거, 전류 같은 거 흐르는 거를 조절하는 게 컨덕턴스 레귤레이터 아니에요. 막에서 누가 이런 짓을 하지? 나중에 생물 2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신경신호 전달할 때 전부 이온을 수송하는 이온. 무슨 소듐이라든가 포타슘이라든가 하는 이온을 수송시키는 친구들이 그런 전류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름을 거창하게 붙인 건데 결국은 알고 보니 염소, 클로라이드 이온 염소를 막을 통해서 수송하는 수송 단백질이에요.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나 염소 수송 단백질임 하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이상하게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 괜히 쫄았잖아. 별거 아니네. 그래서 CFTR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성체 단백질입니다. 염소를 세포막에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전부 염소를 세포 안에서 밖으로 펑펑 쏟는 이게 염소를 세포 안에서 밖으로 펑펑 이렇게 자꾸 흘려 보내주면 무엇이 좋으냐 하면 염소가 일단 여기 많이 쌓이면은 세포 질문 있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길래 혹시 질문이 있나 해서. 그래서 자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독성을 염소가 많이 쌓이는 독성이기 때문에 조절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 해서 세포 바깥과 안에 이 이온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해서 물의 흐름을 세포 바깥에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피부 표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 안 깊숙이 들어있어 가지고서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의 점막, 기도라든가 그런데 특히 민감하게 왜냐하면 기도 같은 데는 원래 마치 시냇물이 언제나 졸졸 흐르게끔 강물이 졸졸 흐르게끔 유속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우리 기도 표면에 사실 섬모라고 하는 이 털북송이 같은 단백질들이 막 갈대밭처럼 이렇게 막 휘젓고 있거든. 섬모라고. 걔네들이 이렇게 막 흔들어 줘야 물을 타고 물 따고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어 줘야 세균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다가 확 실려 내려가고 막 그래서 위로 들어가서 뭐 됐다 해가지고서 위에서 전부 이 산화되고 위산에 의해서 안 그러면 이게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유속이 안 흐르면 우리 기도 같은 데서 얘네들이 거기에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손목 카페트 아주 긴 카페트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 베큐um 안 하면 벽에 별의별 게 다 끼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항상 이 흔들리게 물들이 쫙 계속 바깥으로 계속 졸졸졸졸 흐르게 해가지고서 흔들리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대충 감이 잡히죠 이게? CFTR이 뭔가 잘못됐겠지 이게 기능이 잘못돼가지고서 이걸 안 해주는 거야. 이걸 못 해주면 그러면 세균들이 이제 우리의 이런 기도 같은 표면에 점막에 딱 붙어가지고서 아싸 하고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생긴 건 아마 봐봤자 뭐 그렇게 생겼구나 보는 것일 뿐이지 물론 구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 나는 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백질 구조만 보면 자꾸 꽂혀가지고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구조만 보면 자꾸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별 의미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미 단백질의 2차 구조를 봤으니까 딱 보면 이제 뭐가 보이는 거죠. 여기 뭔가 자꾸 여기 알파 나선 구조 되게 많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로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리본처럼 화살표가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베타 스트랜드를 그렇게 표시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어 봤자 알파에다가 베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 것일 뿐인데 여기서 알파 나선 구조가 되게 많다는 것은 사실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거 거의 1,500개나 되는 아미노산이 이 단백질 하나를 엄청 덩치가 크네. 1,500개나 되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이걸 전부 딱 버티고 앉아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엑손이 뭔지 인트론이 뭔지 혹시 알고 있다면 일반 생물학 시간 일반 생물학? 여기지.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을 비로소 엑손과 인트론이라는 것은 진핵세포의 메신저 RNA 사이에서 이렇게 엑손만 뽑고 인트론은 버려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27개, 26개? 세상에. 이렇게 많아. 유전자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대형 유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1500개나 되는 아미노 애시드를 보면 알겠지, 대충. 예? 그리고 무게도 근수가 꽤 나가는 거지. 이런 수치들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거의 200kg 달톤, 달톤이 아니고 그냥 필로 베이스구나, 쏘리. 없던 걸로 해주세요. 자, 이게 더 중요한 그림인데, 이건 제대로 이제 아까처럼 막 지 멋대로 돌아가는 형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똑바로 한번 서봐. 너. 네 정체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자 해서 정면으로 나를 봐 하고 딱 세워놓은 단백질의 그림입니다. 이 CF-타이가. 뭐 이렇게 나선이 이렇게 많냐, 여기? 웬 리본이 이렇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선을 쫙 그읍시다. 여기를 딱 선을 그으면 두 개를, 선을 일부러 그어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그럼 여기 박혀있는 분은 전부 나선이야. 알파 나선.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팔려고, 무슨 약을 팔려고 지금 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으나, 세포막,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막단백질이라고 그랬지. 막을 관통. 막에서 이온을, 그러니까 염소 이온이 중앙을 통과하는 거야. 이게 여기 이 안을 중간으로 평평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중앙을. 그래서 구조를 딱 돼 있는데 이 구조를 지탱을 할 수 있고, 막에 얘네들이 굳건하게 딱 자리 잡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여기에 있는 알파 나선 구조들이 세포막에, 그 세포막의 그 두꺼운 인지질이 아니라 그 지방산 꼬리들이 있잖아요. 그 소수성. 그 지방산 꼬리들을, 그러니까 얘네들 안에 박히려면 이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안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여기 가서 이렇게 뚝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세포막에 있는 그 소수성 부위들이 아무 소리 안 해. 가만히 있어. 너 왔니? 이게 보통 단백질이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뭐예요? 하면서 이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왔어? 그 얘기는 이 알파 나선 구조의 성질이 어떻다는 얘기야. 소수성이라는 얘기야. 표면이, 최소한 이 나선 구조의 표면은 소수성 아미노산들로 덮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세포막에 가서 쑥 나야 나. 알지? 하고 딱 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쪽 왼쪽 오른쪽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개가 나선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7개의 구조를 우리는 그 유명한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알파 힐릭스라고. 트랜스 멤브레인 알파 힐릭스라는 것은 워낙 유명한 구조예요. 막관통 나선 구조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선 구조이면서 막관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바깥 표면이 소수성 아미노산들로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 아주 유명해서 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막단백질들 보면 전부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컴퓨터에서 이제 유전자를 쫙 보다가 이게 뭐야? 여기 알파 나선이 있네? 그 알잖아, 컴퓨터로 이제. 우리는 2차 구조까지는 컴퓨터로 전부 다 파악이 된다고 하잖아. 갑자기 새로운 유전자를 찾았는데 이게 이 녀석은 무슨 단백질을 만드나 하고 보자. 한번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 나선이 딱 있네? 이거 봐라. 그런데 그 알파 나선이 보니까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있네? 이거 막관통 나선 구조일 거야, 분명히. 그런데 이게 몇 개 있나 보자. 근데 7개가 나란히 쫙 있네? 그럼 볼 것도 없어. 막으로 가는 단백질이네, 이거. 하고 딱 규정. 그 대표적인 이 친구 혼자서 그걸 다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막에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단백질들이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이 한두 개겠어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많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알파 힐릭스.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알파 힐릭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뭐 이런 주관식 문제 뜬금없이 옛날에 그 고전적인 교수님들께서 막 내고 그러지. 나는 고전적인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아마 안 낼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세븐 트랜스멤브레인 알파 헬릭스라는 것은 하면서 막관통 나선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야 되겠지. 뭐. 표면에 소수성 아미노산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7개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세븐 트랜스멤브레인 알파 헬릭스라고 한다. 그러면서 많은 막관통 단백질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발견될 수 있는 이렇게 버벅거리면 이제 쫙쫙쫙쫙 긋겠지. 밥 짓을 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요 밑에서는 이 염소가 막 원활하게 이제 이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지. 어떨 때 내가 필요할 때 염소를 얼마나 많이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철저히 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도메인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시 이렇게 조금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는 얘기지. 뭐 별거 아니고 이건. 그런데 문제는 낭포성 섬유증에서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뭐지 이거? 왜 삼각형의 F의 504 F 지겨워 F. 개인적으로 F만 보기만 해도 지겹다 난. 하도 대학교 때 F를 많이 맞아가지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의 별명이 007이었어요. 내 학점이 007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F508? 이게 뭐지? 그리고 삼각형? 이래놓고 또 CFTR의 이 낭포성 섬유증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툭 던져놓고 가면 뭐 어쩌란 얘기야. 그래도 딱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써도. 자, 여기서 삼각형이라는 얘기는 히라보 델타입니다. D는 보통 어떨 때 씁니까? 응? 이게 딜리트 할 때 델타를 씁니다. 그건 뭐 수학 얘기고. 수학에서는 그렇지만 생물학에서는 주로 델타는 주로 이거 변화 맞지? 델타 사실 변화 맞아요. 델타 C. 근데 여기서는 딜리트를 쓸 때 델타를 쓰는 겁니다. 이게 빠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빠졌어.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뭐가? F가 좋네. F 빠져나갔으니까. F라는 얘기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세 글자로 표시하는 대신에 바쁘니까 한 글자로 좀 표시하거든. 그럴 때 페닐알라닌은 보통 PHE로 아미노산을 표시하는데 한 글자로 표시하면 F가 돼요. 이거 페닐알라닌은. 그래서 이건 이제 하다 보면 그냥 외워져. 한 글자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괜히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보다 보면 그냥 조절 알게 되는 거니까 신경 쓸 거고. 그 얘기는 508 508번째에 있는 아미노산이 페닐알라닌인데 얘가 무단결석했구나. 그 얘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접힌 단백질을 대발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참 억울한 게 여러분들이 돌연변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쯤 우리 나이쯤 되면 돌연변이는 뭐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 돌연변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아미노산 하나가 빠져나갔단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지? 거의 1500개나 되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아미노산 하나만 살짝 지금 결석한 거야. 알아챌 수가 있겠어? 1500개 중에서 한 명 딱 나갔는데?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일이라면 보통의 이런 경우라면 이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그냥 막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돌연변이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뉴클리오티드가 이거 아미노산 하나가 빠져나가려면 뉴클리오티드 몇 개가 빠져나가야 됩니까? 3개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뉴클리오티드가 3배수로 3의 배수로 없어지거나 3의 배수로 들어오거나 하는 거는 가장 좋은 돌연변이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왜? 별 영향을 안 미쳐. 왜? 우리는 항상 3개의 뉴클리오티드를 3개씩 읽어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뉴클리오티드가 하나가 빠져나갔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딱 읽다가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 볼 때 법을 하나씩 잘못 밀려서 쓰는 것처럼 완전히 개망하는 거죠. 그게 2개가 빠져도 그런 일이 벌어요.
세 개가 빠져버리면은 그대로 하나만 비워놓고 계속 문제 풀어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단백질 자체에 전체적인 이 구조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니에요. 이거. 이 하나만 살짝 나간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은 그러니까 만약 나보고 뽑으라면 고르라면 네 몸에 아주 중요한 단백질인데 돌연변이 이 중에 어떤 거 고를래? 당연히 이런 거 고를 거야. 세 개만 빡. 그러면 이제 거의 아무 영향이 없을 거거든. 근데 세상에 무슨 재수라 이건. 그 세 개가 살짝 빠져나갔어. 그럼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아무 일은 고사하고 진짜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 단백질은 만들어지는데 세포막에서 이 단백질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함흥차사.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만들어져 가지고서 세포막으로 택배 보내야 되잖아요. 아침에 보냈다는데 사흘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왜? 어디가 써 있냐면은 이 막으로 보내지는 단백질들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기관에서 안에서 잘 다듬어줘야 되거든. 잘 접고, 잘 접어봐. 야, 잘 접어봐 하고 이렇게 접고 여기다가 막 꼽고 뭘 꼽아? 그 올리고당 같은 것들을 여기서 그 조면소포체에서 꼽고 뭐 그걸 다 해야 제대로 다 치장을 다 한 다음에 됐어 나가봐. 그래야 가는 건데 이게 안 접히는 거지. 요 페니랄알라닌이 아주 중요한, 아주 재수 없이 중요한 부위의 아미노산이었더니 이게 없어지니까 접으라 그래도 막 안 접혀지는 거야 제대로. 그러니까 한 세네 번은 시도를 해줘요. 참을성이 있으니까 세네 번은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접어봐. 못 접어.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 조면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무자비하게 갈아엎어 버려요. 이거 전부. 믹서기가 있거든 옆에 믹서기에서 보내서 믹서를 잉 갈아가지고 아미노산들로 전부 다 분해시켜버려요. 왜? 이런 애 내보냈다가는 어쩌라고 알거든. 이렇게 제대로 안 접히는 애들. 제대로 안 접힌다는 얘기 문제점은 뭡니까? 구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제대로 안 접혀? 단백질이 제대로 안 접혀? 그러면 단백질에 제대로 된 구조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엉망인 구조로 보내겠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단백질의 구조가 엉망인 걸로 밖으로 내보내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서 일을 하라고 무슨 사고를 치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제대로 엉망인 단백질을 발견하는 순간 세포는 무조건 이 녀석들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 희생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볼 일이 없지. 원래 가야 되는 그 장소에서 암만 기다려도 안 와. 자, 이게 물론 열성돌연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유전자를 항상 페어로 여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 나머지 소위 말하는 정상이라는 데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 이 정상 단백질이 그냥 가서 세포막에 있을 테니까 별 문제 없지. 숫자가 조금 원래 여기 20개 있어야 되는데 왜 10개밖에 안 왔어? 그럼 니들이 야근해 하면 되니까 되는데 동형접합자일 경우에는 둘 다 돌연변이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세포막에 이 CFTR이 하나도 없겠죠. 전부 다 이 조면소포체 안에서 전부 다 장렬하게 다 산화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세균 감염이 이거는 여기서 산화하던 그 그림을 살짝 보여주기 위한 원래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이런 경로로 해서 얘네들이 여기 가서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델타 508를 돌연변이는 여기서 완전히 갈아 없어지는 거고 그게 어디에 생긴 거냐? 이 단백질의 이 중심 조절 부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쪽에 여기에 요 부위에 그게 아주 중요한 단백질인 중요한 아미노산이긴 한 모양이야. 그 정도이고 뭐 굳이 오래 기억하실 필요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에 극도로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딴 거 볼 거 없이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세균 감염에 이 우리의 기도 같은 곳이 식도, 기도 이런 데가 세균 감염에 엄청나게 왜냐면 거기가 늪지대가 되어버리거든. 이렇게 좀 더 드라마틱한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이거는 물론 이
F 델타 508의 경우는 아니지. 이게 원래 이게 없는데 돌연변이가 물론 그 CFTR 돌연변이도 가긴 가는데 기능을 제대로 쭉 다 잘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뭐가 쌓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진흙, 갯벌이라고 생각하면 돼, 갯벌. 그러니까 우리 그 가래 같은 거 있잖아요. 가래가 낀다는 거. 그런 게 훨씬 이제 엄청나게 많이 껴가지고 그 사이로 막 세균들이 막 침투해가지고 막 거기가 완전히 자기들의 홈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 CFTR 단백질의 돌연변이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는 이것만 본 거죠. 요 부분. 나머지들도 있다는 건데 한 70% 낭포성 섬유증 환자의 한 70% 정도는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델타 508 바로 그 기전에 의한 돌연변이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로 다른 조금 더 마일드, 그러니까 마일드가 약한 그런 증상이 약한 경증의 돌연변이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그 구조 하나가 변하면 이런 식의 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새로운 일이 아니지. 단백질 구조 때문에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 무슨 광우병, 단백질의 구조가 살짝 변하는 것 때문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당뇨, 그다음에 파킨슨 다 사실 그런 식으로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그다음에 구조가 변한 다음에 바로 이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얼핏 언급을 이건 한 번은 했어요. 요거 구조가 변한 단백질이 응집을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거 여기도 참 억울한 게 이거 그냥 결석도 아니야. CFTR처럼 무슨 세 명이 단체로 그냥 땡땡이 치고 수업 안 들어오고 그런 거라면까지 이해를 해줘. 이거는 대리 출석을 시켜놨단 말이야. 근데도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니 이건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이게 바로 그 염상적혈 빈혈증의 뭐냐면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알파와 베타 두 개의 이 폴리펩티드가 연합전선을 이뤄가지고서 네 개의 소단위체를 이렇게 이뤄가지고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알파 두 개, 베타 두 개. 그런데 그러니까 알파라는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유전자 따로 있고 그것을 우리는 알파 글로빈진, 베타라는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베타 글로빈 유전자. 그런데 그 베타 글로빈 유전자의 6번째 아미노산, 시작도 얼마 하지도 않은 6번째 아미노산이 원래 글루타믹 애시드인데 한 글자로 표기하면 이게 E가 되는 거죠. E. 글루타믹 애시드인데 얘가 밸린이라는 걸로 변해버려요. 왜 변하냐면 I가 T로 바뀐 건 그래요. 이 뉴클리오티드가 뉴클리오티드 염기가 A에선가 T로 바뀌어버린가 해서 아미노산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다는 거지. 내가 그냥 빠진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하나 괜히 일부러 데려온 것도 아니고 나 자리에 잠시 내가 나가는 대신 너 대신 들어와 하고 이렇게 살짝 바꿔준 건데 이런 큰일이 일어났다고 나중에 와서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랑 이게 문제,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일은 재수다라는 얘기. 재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미노산이 보통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면 이게 역시 마찬가지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웬만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뉴클리오티드의 염기 하나가 살짝 서로 자리 바꿈을 한다. 야, 내가 나갈 테니까 너 대신 들어와. 아무 일 없지? 아무 일 없어. 거의 대부분. 아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엔 그렇게 바꿔도 아미노산조차도 안 변해. 왜냐면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세 개의 조합의 뉴클리오티드가 많은 경우에 중복된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또 바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밸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없어다 보니까 루신으로 바뀌었다고 치자. 아무 상관없어. 또 끝까지 서로 너하고 나하고 다 같은 아미노산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밸린은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글루타믹 애시드라는 거는 애시드라는 말처럼 지금 이거 음이온이 차지가 있는 스프로등당 막 성질 급한
성질 급한 친구란 말이에요. 말린 아무런 극성이 없는 온순한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이 자리 바꿈을 해놓으니까 원래 이 글루타믹 애시드가 자, 이 여기서 훨씬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는 거 우리가 일반 생물학 시간에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하겠지만 아니 그냥 수박 겁탁 교식으로 쭉 볼 거 뭐하러 봐 그냥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깊이 알아야 될 사람들이잖아 나중에 가서 해서 말리는 소수성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극성이 없어. 글루타믹 애시드는 진수성이다. 이 진수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소수성이 와서 뜨고 앉아 있는 거나.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하면 여기서부터 일단 무슨 문제가 벌어질지를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단백질이 접힌다고 생각을 할 때, 저절로 접힐 때 글루타믹 애시드는 어디를 자리 잡고 있을까? 바깥쪽에 떡 나와서 이제 폭이 있게. 왜? 난 친수성이니까. 니들하고 상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밖엔 온통 물이야, 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어디로 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지. 소수성이니까 밖에 나오면 큰일 나. 물이 있어, 물. 엄마 난 물이 무서워야, 얘는. 그러니까 보통 소수성 아미노산들은 일단 접히는 과정에서 다 안으로 들어가고 친수성들은 바깥으로 나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의 단백질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데 친수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성 아미노산이 쭉 나와버렸네? 난리가 난 거지 이제부터는. 얘가 계속 난리치는 거야 이제. 문자 보내고 난리 난 거야. 나 좀 어떻게 해줘. 응? 나 지금 좀 바깥에 물이야 물. 어쩌란 얘기야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그러면 원래 이런 식으로 알파 2개, 베타 2개에서 각각 솔로로 얘네들이 이렇게 이게 바로 헤모글로빈 동그란 단백질 솔로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게 히모글로빈 단백질인데 이렇게 근데 아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되버리네. 왜 그럴까? 이들이 전부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바깥쪽에 튀어나왔던 그 소수성 아미노산을 커버하려면 덮으려면 누가 와서 포개줘야지. 그 소수성 부위를 덮으려고 자기들끼리 쫙 뭉치는 거예요. 그럼 원래 혼자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3, 5개, 6개, 7개, 8개, 100개, 200개, 300개가 쭉 밧줄처럼 이제 쫙.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가라앉겠지? 침몰, 침전. 혼자 이렇게 딱 동그란 단백질이 이렇게 4개의 소단위처럼 된 헤모글로빈이 돌아다니면서 막 산소 딱딱 집어가지고서 막 피를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히모글로빈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죠? 우리 몸에서 적혈구밖에 없어요. 적혈구 세포.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몇백 조가 되는 세포가 전부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서 진짜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곳은 딱 한 군데 적혈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전부 다 가라앉아가지고서 일단 산소를 운반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우리가 큰 문제지만 일단 이렇게 되면 적혈구 자체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적혈구는 이제 한 열흘 정도 사는데 수명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적혈구는 완전히 자기의 사명에 올인을 해가지고서 나는 나 자신의 유전자도 필요 없어 이제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헤모글로빈 단백질 뿐이야 하고 핵도 없애버리고 지가 오로지 헤모글로빈 단백질만 다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딱 의기가 충천했는데 갑자기 그 단백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침전이 된 이렇게 긴 밧줄 형태로 돼 있으면 헤모글로빈 그런 망가진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용기 자체까지 비틀려 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겸상적혈구. 겸상이라는 얘기는 낫처럼 마치 초승달처럼 낫하고 초승달하고 같네 둘 다 모양이. 그래서 낫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게 바로 어떻게 되냐? 여기 오거든요. 낫형 좀 보여줘봐. 얘가 낫형이에요. 이거 이렇게 휘어있는. 원래 헤모글로빈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적혈군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서 약간 살짝 쿠션이 살짝 찌그러진 그런 쿠션처럼 예쁜 그런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다행히 이게 열성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면은 우리의 염색체 중에서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면은 그런 뭐 고만고만 그래도 살아요. 그런데 이게 둘 다 이런 돌변이 생기면 이건 생명에 매우 지장이 있겠지. 이렇게? 왜냐면 뭐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거 역시도 왜 단백질 구조를 보는데 이거 두 개가 갑자기 나왔을까? 우리가 지금 무슨 여러분들 물론 뭐 약대 의대 비슷한 약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될 그런 장래 직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지금 뭐 어떤 병에 대해서 직접 공부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볼까?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서 바로 그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앞에 그 시스텍 파이브로시스, 그 낭포성 섬유증이나 겸상적혈구증이나 둘도 똑같이 단백질 구조가 잘못 살짝 변함으로 해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단백질의 구조는 기능이다라는 얘기를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냥 두 개 맛배기만 보여준 거지. 치매, 세상에 치매와 광우병, 그 다음에 파킨슨, 당뇨까지도 전부 똑같은 쓰임으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구조가 잠깐 망가져가지고서 소수성 부위가 노출돼. 그럼 소수성 부위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서 응집이 되는 완전 뭉쳐가지고 어떻게 뗄 수가 없는 응집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뇌세포가 파괴가 돼요. 치매, 광우병 그런 얘기예요. 파킨슨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유전자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또 쟤야 아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됐고 단백질 해리는 뭐 변성과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4개 지금 소단위치되어 있잖아요. 알파 2개, 베타 2개. 근데 각각의 그 4개가 다 합쳐서 일을 한다는데 이들을 갑자기 전부 분리시켰다고 칩시다. 못 뭉치게. 알파끼리 따로따로 각각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알파 둘, 베타 둘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별 문제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단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해리. 그러니까 이것은 변성과 어떻게 다르지? 변성과 해리는 어떻게 다를까? 응? 복구 가능하다.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고 얘네들은 그냥 다시 뭉치면 돼. 아니 그래? 괜히 까칠하게 구네. 왜 그래? 다시 뭉치면 돼. 못하게 했다가 다시 뭉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자체, 단백질 자체 3차 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성은 어떻게? 변성이 왜 일어나? 바로 그 3차 구조가 망가져서 변성이 일어나죠. 그 3차 구조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다듬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지난 시간에 떡이 된 계란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기술도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더 기다려 봐야 될 일이고 그것은 성공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언제 제대로 우리가 이제 단백질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 해리는 그냥 늘상 일어나는 일에 일부러 어떤 경우는 일부러 세포가 일부러 이거를 조절을 마치 가서 내가 불 켰다 껐다 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인산기 같은 거를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다 인산기를 딱 붙여. 그러면 그 인산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산기 음이온이 많잖아. 그러면 갑자기 잘 붙어있던 것들이 인산기가 붙으면 어이 뭐야 하고 떨어져 나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뜨려 놨다가 일을 시킬 때쯤 돼서 다시 일부러 인산기를 띄워버려. 그럼 여기서 붙겠지 하는 식으로 일부러 이걸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와 변성은 그런 식으로 다르다. 그러는 정도. 자, 뭐 구조 기능 좋다는 거 알고 있고 효소에 의한 대사 촉진이 이제 자,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웃긴 게 두 개의 고분자 물질인 이 단소염물과 지질을 얘기해 놓고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두 가지 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을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나름 귀여운
그런 조직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효소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다시 효소? 응? 촉매. 그래서 촉매인데 화학 시간에 하는 촉매와 효소가 다른 점은 뭐지? 그래서 딱 한마디로 다 됐네. 효소란 무엇이냐 누군가가 길 가다가 딱 물으면 야 이리 와봐 효소가 뭐야? 그러면 생물학적 촉매 한마디로 딱 해결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효소란 무엇이냐? 생물학적인 촉매다. 거기서 나온 얘기는 촉매니까 얘는 화학 반응의 속도만을 변화시킬 뿐이다 라는 얘기죠. 화학 반응에 자기가 이 뜨거운 가슴으로 자기가 개입을 해서 자기 마음이 완전히 상하고 부서져 버린다든가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매개만 해주고 나는 가만히. 다시 말해서 얘가 화학 반응을 100번, 1000번 하더라도 효소는 소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그대로 있어. 그것이 촉매의 직접 반응을 하는 기질과 다른 얘기죠. 직접 반응에 참여하는 이 화합물들, 화합물이 아니라 반응물들과 이 촉매는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 철칙, 효소가 없으면 어떠한 화학 반응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응? 그거 좀 이상하잖아. 자발적 반응이란 거 못 들어봤냐? 라고 나한테. 어떤 반응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일어나잖아, 저절로. 그게 자발적 반응인데 웬 쉰소리를 하냐? 우리 몸 안에서 효소가 없으면 절대 모든 화학 반응에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맞아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째서 자발적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몸에서 효소 없이는 그 어떤 화학 반응도 일어날 수 없는가? 아마 극히 예외 중에 딱 하나인 이 효소 없이도 그냥 자발적 반응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 하나가 어쩌면 ADP로 이 인산으로 가수분해 그거 아마 하나 정도일걸? 그러나 그거조차도 사실은 ATP가 ADP로 할 때 그 가수분해 효소들이 있어야 사실 되는 건데 없이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웬만한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예외 중에 하나라면 그거랄까. 어쨌든 이게 이제 효소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그러면 자발적 반응은 그렇다 치고 비자발적 반응,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비자발적 반응 같은 경우는 효소가 절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건 대충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지. 그런데 갑자기 델타 G 값, 지난 장에서 봤던 델타 G 값이 이게 중요하잖아. 왜 중요해요, 이게? 델타 G 값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이게 저절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결정해주는 이것이 이제 파라메터 아니에요. 근데 이 델타 G 값을 효소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뭐야, 이거? 너 왜 있니? 그런 것도 못하면서 델타 G 값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무슨 화학 반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눈높이에서는 델타 G 값이 플러스인 반응 비자발적 반응이죠. 많은 비자발적 반응을 지금 수행해야 돼서 효소야 도와줘 하고 불렀어. 효소를 호출했어. 그럼 효소가 와서 이 델타 G 값을 딱 보더니 지금 플러스네. 그럼 내가 마이너스로 고쳐줄게 하고 딱 아주 멋있게 내려주면 고마워 땡큐 이제 반응이 일어났네. 이런 거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불렀는데 출장 왔는데 이 지금 델타 G까지 플러스는 반응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원래 그런 거 델타 G값 못 바꿔요. 그럼 왜 있어요?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델타 G 값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왜? 델타 G 값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 자체, 그 성질 자체를 얘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신의 경지지. 이거는 효소의 경지가 아니야. 가만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효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효소가 화학 반응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느냐. 들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화학 반응도 생명체 안에서 효소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상한 얼핏 보기엔 모순적인 두 개 지금 발언이 여기서 막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자 일단 비자발적 반응은 또 그게 먼저 궁금해 개인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델타 G 값이 플러스인 화학 반응을 그냥 일어나게 해주는지. 그런데 효소의 이 비밀은 무슨 꿀팁 원래 그 비결이 뭐예요? 영업 비밀인데 이건
영업 비밀을 효소가 가르쳐 주는 건데 이런 거 들어봤어? 하면서 반응 연계라는 것을 내가 각각의 화학 반응 자체의 어떤 특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바꿔. 내가 무슨 신이야? 난 못 바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칭. 그러면서 이 비자발적 반응을 예를 들어서 비자발 반응을 수행을 시켜야 돼. 그럼 이거 어떡하지?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기다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지. 뭐 에너지를 집어넣는다. 실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에너지를 뭐 어떻게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것을 효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발적인 반응. 자발적인 반응을 같이 불러 들어가지고서 야 니들 둘이 반응을 한다며 하는데 기왕이면 같이 해 여기서 이 안에서 이 드넓은 가슴 이 안에서 들어와. 여기가 그 효소의 활성 부위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효소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는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액티브 사이트. 거기에다가 집어넣고서 둘을 같이 진행을 시킨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이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죠?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예요. 오케이? 에너지가 훨씬 더 비자발적 반응이 들었는데 소요되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한 50원이 들어가. 50원이 들어가는데 이 자발적 반응을 여기서 같이 시키면 이 자발적 반응을 하니까 에너지가 여기서 100원이 나와. 그럼 효소는 개이득이지. 50원만 주고 50원은 지 뒷주머니에 넣고 갈아서 가봐. 그게 바로 효소의 반응 연계. 둘 다 아주 해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 연계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농담하지 않고 제대로 얘기하면 비자발적 반응을 자발적 반응과 같이 연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자발적 반응에서는 마이너스 값의 델타 G가 나올 것이고 비자발적 반응에서는 플러스 값의 델타 G가 나올 것이지만 둘 다를 산술적으로 합해버리면 최소한 그 총합이 델타 G 값이 마이너스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응은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 비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드는 그 비용을 자발적 반응이 가서 대신 대주는 거지. 그거를 효소가 불러와서 여기서 해 해서. 그래서 보통 뭐 생화학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적인 예로서 이 비자발적 이게 이런 식으로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반응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이건 뭔지 알잖아요. 자발적, 비자발적. 이렇게 올라가야 될 때. 이거 비자발적 반응이에요, 자발적 반응이에요. 비자발적이지. 그지? 비자발적 반응인데 그럼 여기서 델타 G가 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값이. 이 정도 양을 충당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 에너지를.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낭떠러지. 이건 뭐냐? 나야가라냐? 그래서 이렇게 쫙 떨어지는 반응을 한번 하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쫙 나오는 자발적 반응. 이걸 같이 시켜버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응은 한 이만큼의 마이너스 음수값의 델타 G 값이 나와서 전체적인 반응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반응 연계로서 실제적으로 캠벨의 일반 생물학 책에 그 반응 연계에 대한 도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좀 더 큰 그림이 있을 걸 여기 없나? 이걸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거 확장이 안 되잖아. 나만 되지. 그래서 이 글루타믹 애시드를 글루타믹 애시드를 글루타민이라는 것으로 만들 때는 여기다 암모니아를 딱 끼워줘야 되거든. 뭔가를 끼워 넣는다는 얘기는 비자발적 반응이잖아요. 뭔가를 끼워 넣는다. 비자발적인 합성 반응이잖아요. 델타 G 값을 보니까 플러스 값이네. 3.4 킬로칼로리.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거 안 되는 반응이죠. 그거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효소가 부르는데 글루타믹 애시드를 먼저 불러놓고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ATP를 초대해. 너 들어와 봐. 그래서 ATP를 초대해놓고서 ATP를 딱 분질러버리는 거죠. 얘가 효소가. 그리고 ATP를 딱 분질러서 그 인자를 꼽아서 여기다 딱 꽂아버리고 글루타믹 애시드다가. 그러면 글루타믹 애시드는 아프다고 난리가 나지.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효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건데 우리는 에너지 측면에서만 이것을 아주 감정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글루타믹 애시드는 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여기 찔려가지고 아파 죽겠지만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 그냥 조용히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ATP를 가수분해 지금 시킨 거예요. ATP의 인산기를 하나 떼냈으니까 ATP 가수분해 시키면 이거 자발적 반응, 비자발적 반응. 자발적. 네거티브 델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ATP 가수분해가 한 이 정도 나와요. 마이너스 7.3kcal. 여기다가 글루타믹 애시드가 아까 뭐 암모니아 뽑는 그거 얼마? 3.5만 원 든다고? 그 정도 껌값 줘버려. 그러면 그래봤자 남는 게 3.9가 그대로 그래도 남어.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이게 바로 반응 연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직접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ATP에다 인산기를 먼저 붙이면 저절로 암모니아가 와서 따라 붙게 되는 그런.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아까 아프다라고 하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산기를 꼽았을 때 얘가 지금 글루타믹 애시드가 아파 죽겠다 막 이러는 거 이게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인산기가 여기 부착이 되면은 그 음이온 때문에 이 구조가 바뀌어서 원래는 제대로 안 되게 돼 있던 반응이 안 되게 돼 있던 거를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암모니아가 들어와. 이게 실제적인 효소가 반응 연결을 통해 가지고서 왜 하필이면 내가 에너지를 ATP를 쓸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ATP가 여기서 쓰인 거지. 그 에너지원은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ATP를 가수분해한 다음에 그 네거티브 델타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이제 산술적인 얘기이고 에너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이런 식으로 ATP의 그 인산기가 어디에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구조가 훨씬 더 반응을 일어나기 쉬운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나갔나 이건? 오케이. 최소한 반응 연계의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계속 더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이제 생화학이고 어디서 수강하시면 또 나올 얘기니까 그때 가서 그게 그 소리였구나 아실 거고. 자, 10분 후에 다시 합시다.